자, 두 번째 편으로 정조가 펼친 정책을 네 가지 분류를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치입니다.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어떻게 문의 주는 길을 이끌어갔느냐 하는 정책입니다. 정조는 흔히 우리가 문의 주는 길, 그래서 문의 르네상스를 이룬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가장 많은 개성적인 문장을 그 당시에 배출했습니다. 특히 서울 출신 문인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산 정량, 이동무, 박지원 이런 인물들이 그 당시에 배출된 겁니다. 그래서 문치는 통치 이상이고 정치적 담론을 생산하는 하나의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릴 적부터 많은 독서를 한 것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인이 아닌 집에는 거처하지 않으며 의가 아닌 길은 밟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의 정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 기반은 통치를 문자한 것이 바로 정조 문학이다. 그래서 정조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 내용은 한마디로 인의 정치를 펼쳤다. 그래서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뜻을 굳게 펴줬고, 정조는 시는 마음속 소리가 모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7분의 조선 왕조 임금 중에서 이처럼 아주 글쓰기에 도통한 임금은 없습니다. 특히 정조가 말년에 홍제라는 자기 아호 말고 자호를 스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천명을 주인옹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개의 강을 비추는 달빛처럼 세상 곳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임금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아주 원대한 꿈을 꾼 겁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어느 분이 평생 모은 그 벼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한번 그 서울에 있는 그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벼루의 주인공이 현장에 있어갖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것은 정조 임금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스승, 사도세자가 세손 세자 시절에 가르친 스승에게 청나라에서 가져온 벼루, 그 벼루에다가 뒷면에 만천명을 주인옹이라는 글자를 새겨갖고 그 벼루를 그 사도세자의 스승에게 전해져 온 그 당시에 벼루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뒷면에 만천명을 주인옹이라는 정조의 자호를 보면서 참 감개가 깊었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가 전시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정조의 마음 씀씀이가 이런 데까지 이르렀구나, 과연 다른 임금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자, 정조는 군주이자 스승의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는 신하들한테 배우는 그런 군주가 아니라 신하에게 가르치는 그런 군주로 발돋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신하보다도 더 많은 학식을 가문, 그래서 우리 학자 군주라는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경세적 학문 추구가 바로 그 당시에는 정학이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조는 아주 성리학의 아주 비건 바탕을 깔고 그런 학문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적 전통의 완결성 틀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움직이면서 강구하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조가
왜 문치를 주관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사대부 관료 집단에서 이런 서울 중인 일반 백성에게 문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정조가 직접 신하들을 가르치고 이런 학자 군주로서 역할을 해나갔다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조는 특히 문체 반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는 성리학에 기초한 그런 문체가 아니라 중국에서 새롭게 일고 있는 그러한 성리학에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그런 문체를 썼어요. 그게 바로 박지원의 열알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체는 옳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그 당시에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보는 그 문체 반정은 그 당시에 남인 시파와 관련된 서학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도구로 정조가 미리 계산된 여론 조성 정책의 일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체 반정 자체를 뭐 반대한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견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또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조가 생각하는 것은 문체가 성세, 그러니까 문체가 일어나고 죽는 것은 바로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거하고 상통한다. 그런 개념에서 어떤 문체가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도움은 일치의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다. 그러니까는 성리학이 가는 그런 도와 글과는 일치해야 된다. 달라져 흐트러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하에서 정조가 박지원의 열알기를 문체 반정이라 하다고 질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는 이것은 고도의 정조와 그 당시에 시류의 어떤 그 계산된 그런 여론 정책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개인 기록을 정치 문서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동궁 시절에 쓴 일기라든가 종용과학도 자기가 이제 동궁에 있을 때에 그 머물던 공간이 전용관입니다. 거기에 쓴 일기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활자화해서 정치 문서화한 그런 그 정치를 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조의 문치는 한마디로 인의에 기반을 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어떤 정치 수단을 해갖고 그것이 정조의 여러 가지 저서를 만들게 됐고 그것이 또 그러한 것을 담아서 홍제 전설에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무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조는 활쏘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쏘기와 상무정책에 열알을 읽는데 예를 들면 번암 채대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통적인 재상으로서 문인입니다. 문인도 활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번암한테 실제적으로 한번 활쏘기장에 데리고 가서 활을 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조는 문인과 무인이 다 겸비된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물을 다 두루 갖춘 완전한 나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철인 군주였다. 그래서 우리가 문과 무가 같이 가고 문과 무가 합일이 되고 이러한 철인 군주로서 그 당시에 무가 좀 쇠퇴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청나라와의 관계도 좋고 또 이쪽의 외 일본이죠. 그쪽하고도 관계가 뭐 그다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무인들이 쇠퇴하는 무관이 좀 쇠퇴하는 그런 기분이 있을 때 그때 정조는 그런 얘기예요. 무의 쇠퇴는 무관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문인들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그 정관은 그런 생각을 갖고 무치를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군제를 개혁합니다. 오군영제 개혁을 시도해서 안으로는 군군과 무예청, 또 밖으로는 오영제도 이런 걸 해서 군의 시스템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또 장용을 설치해서 군비를 강화하고 특히 이 화성유수부 수원이죠. 여기는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 장용용 외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장용용 외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기에 만석고 거기에 군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장용 외영들이 그걸 또 식량으로 할 수 있고 군량으로 쓸 수 있고 또 백성들에게 논아주는 그래서 백성의 정정과 균형의 대평선들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정조는 그 문인의 문치뿐이 아니라 무치와 문치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병용화서 일치시키는 그런 정책을 세웠어. 이 당시에는 평화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러한 생을 하고 여러 가지 병서를 편찬합니다. 그러니까 진법과 또 솥병장도설이라는 것은 병장도설이 전임 임금 때 오던 거를 다시 좀 변화시켜서 이어서 만든 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예도보 통제 이것도 그 당시 사도세자가 사실은 만든 거를 또 보완해서 무예도보 통지라는 걸 만듭니다. 또 사명을 더 강화하는데 궁궐 호위와 도성 방위 또 북한 산성에는 총류청 또 남한 산성 수비에서는 수호청 이런 걸 둬서 사명을 운영하고 또 이 뭐냐면 병합통일에는 책을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얘가 천지만물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질서를 해줘갖고 강한 군대는 군대의 질서에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담은 병합통일에는 병서를 또 발간합니다. 이만큼 정조는 평화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치를 이렇게 강화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일수록 우리가 무치에 치중하는 정조의 그 어짐을 우리가 학자들의 연구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정조는 흔히 소개군주다. 그러니까 계승된 군주다. 근데 정조는 통해군주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조는 이제까지 오던 것을 서로 통할 수 있게끔 집대성에서 이것을 정책으로 펼쳤다. 그런 임금이다. 그래서 더 위대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정조는 이 화성이죠. 수원 화성을 축조했습니다. 그것도 28개월 만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조 시대 역량을 총집결한 당대의 최고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원 화성에 5.74km를 걸으면서 그 당시에 18세기의 그 건축술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조의 당대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치에서는 특히 우리가 우리 그 당시에 조선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했다. 특히 그때 명나라가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다수의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좋다. 중화적 가치관과 문명을 수호하면서 대명의리도 지키고 또 새로 등극한 청나라. 그 당시에는 신하들은 그 오랑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는 대청과도 대적 관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교를 펼쳤는데 그것은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특별한 그 당시에 청나라와의 갈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청나라의 그 강의제 같은 훌륭한 황제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은 어떤 다툼 없이 외교적 마찰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동문동계하는 같은 학문을 하면서 같은 기회를 갖는 문명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청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그렇긴데도 불구하고 정조가 안일무사한 문인들 지탄하면서 무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무치를 강화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그 당시에
정조의 문치였다, 무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정조는 어떤 예치를 펼쳐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조는 한마디로 성리학자라고 했습니다. 주자학자죠. 주나라의 주의가 한 주자학자의 예교를 철저히 지킨 예교 정치를 펼친 임금입니다. 그래서 가례라든가 향례라든가 국가례라든가 천하례 예제의 여러 가지 시대에 맞게끔 그걸 변통해서 시도해갖고 예를 통해서 바로잡아서 백성의 마음을 기르겠다 하는 것이 예초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온 백성의 마음을 기르는 제도로서 이건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예치를 펼쳤다는 겁니다. 특히 정조 때 향례합편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향학에 대한 책입니다. 이 사관례와 사원례, 이 사자리는 사대분립입니다. 사대부, 사혼례. 그러니까 이게 사대부, 사원례. 그냥 사대부들만 하는 관례나 혼례가 아니라 이건 민간 백성에게도 보급이 돼서 공전 문화를 펼쳐서 이 백성의 풍속을 바꿔가겠다 하는 것이 정조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향례합편이라는 이 예치의 하나 교본이 되는 이런 책을 펴내서 특히 정조는 학교를 관료 진출의 사다리가 아니라 그 학교는 백성들의 풍속과 문화를 바꾸는 그런 교육 장소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태학 제도를 개선합니다. 태학 제도에는 태학이 그 당시에 수신지가 수신을 자기 몸을 기르고 닦는 하나의 그런 학문의 정당으로서 유학의 도가 조선 왕조 그 당시의 정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태학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태학의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앞장섭니다. 그 태학의 개선의 주 목표는 양반들, 사대부들이 관리에 진출하는 그런 진공다리가 아니라 바로 일반 백성들의 풍속과 문화, 예치를 바꾸는 그런 교육 장소로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리원행의료라는 책을 만들어서 어버이 효의 실천이 바로 일반 백성에게까지 효를 공공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진공다리가 되게끔 했다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4대 예설이라고 해서 정제가 복제 논의를 정리하고 전례의 외교의 의계를 원칙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그 여러 가지 그 통치 철학을 보면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활자 문화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그것을 사대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 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책을 발간해서 그걸 보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풍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조의 법치입니다. 이 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은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벌을 받는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정조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종의 잘못한 것을 판단하고 하는 지침서로 심리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1100여 건의 실제적인 재판 판례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심리록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록 몇 페이지 몇 항에서 이렇게 해서 죄에 의해서 벌을 준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임의대로 판결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정조가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조의 법치는 법의 운영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성을 이끌어낸 교화를 통치 수단을 했다. 무의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해갖고 누구나 공평하게 벌을 졌으면 죄를 졌으면 벌을 받게끔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정조는 일반 백성들이 법이나 또 정령, 임금이 내린 어떤 명령 이런 것으로 백성이 동요돼서는 안 된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너무 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양반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사대부터. 그래서 정조는 한마디로 24년 동안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정책, 그걸 억강부양,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억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약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반 백성, 서울, 중인, 일반 백성은 보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조는 형벌을 하든 최소화하라. 죄를 졌어도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덕치와 허무, 덕치와 그 사람의 생태의 어려움, 이런 상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러나 단지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처벌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흠율전칙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산의 세 가지 위대한 책 중에 우리가 목리심서 또 이게 흠음심서가 있습니다. 흠음심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정조와 다산도 이 정책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교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백성들을 위하면서 이러한 법치를 해왔다. 특히 정조는 궁궐내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북시옥이라는 걸 철폐합니다. 그 다음에 형벌이 여러 가지 도구가 여러 가지 있어요. 형벌의 여러 가지 도감을 숫자를 줄인다든가 길이가 말이죠. 태장을 뗄 때 기르면은 줄인다든가 무게를 줄인다든가 해서 가급적 형벌 도구도 가볍게 해요. 이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형정, 죄를 지어서 벌을 주는 그 형정은 교화의 또 다른 얼굴인데 정조는 반드시 법이나 명령에 의한 것보다는 가급적 백성들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교화를 지향하는 그런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과 리는 법만큼 공정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하는 것이 정조의 생각입니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과 인륜 이런 거가 더 우쭐에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래서 심리론에는 천여 가지의 그 재판 시 사례를 갖고 논할 수 있게끔 이런 책자도 낸 겁니다. 또 정조는 법치를 다스면서 여시 항학이 되는 이 제도를 만듭니다. 백모는 하나의 징벌을 하게 해서 이것은 착한 일을 하는 방도고 이 경민편은 징하게 쳐버립니다. 경민편이라는 하나의 책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관찰사 김정국의 향초 자기 그 김정국 관찰소에 있을 때 그 마을의 교화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이것이 교화와 형벌을 쌍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을 좋게끔 선도하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 한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런 형벌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이 관찰사 김정국이가 실제적으로 교화책을 맺는 그 경민편을 이 활자로 해갖고 이걸 또 전국에 보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는 이게 특히 법치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관료들이 그래서 행정의 기묘한 책으로 살록조사, 살인과 오개다 집어넣은 조사의 근거 자료를 무언무원의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 법치를 다루는 관료들, 신하들이 반드시 이 무언록을 읽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조임금이야말로 형정에 대한 정조의 깊은 이해가 심어 있다는 것은 이런 책, 심리록이라든가 판례를 적어놓은 심리록이라든가 또 일등록, 일기체로 쓴 일등록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단지 정조가 위대한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본 무치라든가 문치라든가 예치라는 이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화와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3대의 그런 성인 정치를 펼친 임금이다. 그래서 형벌의 공포보다는 백성의 마음을 얻는 쪽으로 법치를 이용해서 법보다는 풍속을 교화시키는 그렇게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문화를 보급하고 또 가급적이면 형정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가 정조의 법치의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정조는 법을 다루면서도 백성을 생각하고 또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강자보다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치를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조 시대를 문의 붕괴였다, 문의 르네상스다 하는 얘기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정조의 통치 철학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키워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조선왕조 27분 중에서 성공한 임금, 실패한 임금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조 임금은 성공한 임금입니다.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앞에서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조는 우선 위문 군주였다. 백성을 앞에 놓은 그런 임금이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세손 시절부터 책과 덕을 쌓은 그래서 3대의 이상 정치를 펼치겠다는 하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자라는 그런 임금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훌륭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랄 때부터 그 몸의 배, 또 기본적으로 성품이 그렇게 형성된 임금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수레가 가다가 자빠졌다. 그럼 뒷수레는 그 앞에 썰어진 그 수레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살펴본 정조 연구자들의 그런 정조의 모습 속에서 본 정조의 이상 정치, 성인의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을미하면서 후대에도 아무쪼록 백성들이 편안한 그런 정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